안녕하세요. 기현이 패밀리토크 기독목회 상담회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누었는데, 또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여성 목회신학자, 목회상담가, 또 교수 4명이 모였으니까 우리 오늘 한번 여성주의 목회상담, 여성주의 상담인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여성주의 상담도 그렇고요. 여성주의 목회상담도 그렇고요. 이제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목회상담이나 상담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그 안에 들어있다. 남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잖아요. 아니, 남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모든 인간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관점이, 남성 중심의 관점이, 가부장의 중심의 관점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해해왔고, 그러다 보니, 그 전에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은 굉장히 좀 평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 이 존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냥 그것의 어떤 원인, 그래서 이제 약간 환원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성주의에 와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인간은 이렇게 얽혀있고 저렇게 얽혀있고 이렇게 교차되고 저렇게 교차되고 하는 그런 교차성에 대해서, 망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경험이라는 것은, 또 약자의 경험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어떤 지점들이 교차해서 만들어진, 뭐 나의 인종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나의 어떤 계층이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학벌이기도 하고, 이 모든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어떤 이해되어야 되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더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여성주의, 또 여성주의 상담, 여성주의 목회 상담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푸른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성주의 상담의 정의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또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상담이라고 볼 때, 또 여성주의 상담만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리를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여성들은 많이 알고 있었던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문화 구조 속에 얽혀서 발생하는 문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가장 큰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상담관계에서의 평등성을 추구합니다. 평등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조금 의아해하세요. 그러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완전히 그런 뜻은 아닌데, 예전의 전통주의적 상담은 상담자가 내가 잘 말해, 내가 알려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통찰이 찾아올 거야. 그럼 통찰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 통찰에 거부하면, 우리가 도라의 사례를 알고 있듯이, 그것이 이제 전통주의 상담이라고 하면, 여성주의 상담은 평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당신의 인생을 나에게 보여주어야 내가 당신의 인생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평등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상담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량 강화. 그 내담자의 힘을 길러서 자원을 찾아서 자기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번째는 여성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재조명해서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있는 그대로 쭉 이야기하고, 발달 과정에 따라서 삶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그대로 이야기 들어주고, 또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재구성 나가는 이런 4가지 정도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하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여성이긴 한데, 제 속에 남성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기는 보통 우리가 여성성, 남성성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네.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추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얘기 조심해야 되는데, 여성성을 좀 화합하려고 그러고 얘기를 들어주려는 것이라면, 보통 16대 말하는 여성성, 남성성 구분할 때 남성을 이제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성취하려고 그러고, 목표지향적이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MMPI 이런 검사에도 남성성, 여성성 구분하면서 뭐가 남성성, 여성성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물론 그 기준으로 남성성, 여성성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저는 달가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있듯이,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누구는 여성 호르몬이 몇 %, 남성 호르몬이 몇 % 나오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쉽게. 그렇게 봤을 때 내 속에도 어떤 남성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질문들은 내가 여성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별로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구분로 태어났지만, 내 속에 나를 여성이라고 딱 가둬줄 수 없는 어떤 독특한 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저는 계속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중년 넘어가면은 여성성이 줄어들고 남성성이 많아진다.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얘기인데, 저도 지금 중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TI를 최근에 제가 검사했더니 굉장히 자기 주장성이 커졌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제가 자기 주장성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이고 했을 때, 이제 역으로 보면은 남성들 안에서도 여성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여성들이 남성성을 이제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남성들은 자신의 여성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자기 속에 있는 여성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평등이라는 것도 하여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냥 자연 그 자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자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교수님 말씀은 흔히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여성성이라는 것, 규정되는 여성성이라는 것, 또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남성성이라는 게 결국 한 인간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렇죠. 여성에게는 이것이 부각되고 남성에게는 또 다른 것이 부각되면서 다른 것이 억압된다. 우리는 사실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자신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요즘 늑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글로리아 에스테스의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성들이라는 책 있잖아요. 예, 점점 저는 늑대가 되어가는 것 같고, 광야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광야에서 울부짖게 되는 것 같고. 한번 울부짖어 보실까요? 아우. 네.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늑대하고 여성이 굉장히, 우리가 보통 늑대를 남성에 많이 비유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글로리아 에스테스는 늑대와 여성의 공통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늑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무리에 대한 민감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새끼와 가족을 지키려는 어떤 그런 끈끈한 그 연대감, 그리고 되게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들이 여성과 많이 닮았다고. 특히 이제 울프와 워먼이 자음이 같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어떤 그런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융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보이스들이 이제 커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균형 상태를 맞춰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때까지는 편이 없이 살던 여성들이 너 생각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주로 이제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겼던 어떤 그런 삶의 틀을 깨고 자기 보이스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기 편을 구하는 여성들에게 너 판단이 옳아, 너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들어주는 과정이 저는 여성주의 상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의 목소리, 또 너의 언어, 또 너의 경험, 그것이 틀리지 않았어. 너의 경험은 전적으로 옳아.
너의 생각이 맞아. 라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반영해주고, 연대해주고, 그러는 과정이 이제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남들의 언어와 사회적인 언어에 길들여져 있던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자기의 소리, 자기 보이스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이 여성주의 상담인 것 같아요. 조윤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것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 있는데, 이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성역학을 분석하는 것과 두 번째 역량 분석하는 것 두 개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성역학 분석이라는 거는 사회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성이라는 자리로 태어났을 때 부여받는 성역학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직도 젊은 사람들 보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때는 조금 더 그런 이야기가 만연했지만 저희보다 더 젊은 여성들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네가 낳아서 엄마가 울었어 라든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든지 뭐 남자가 있는데 뭐 오빠든 남동생이든 기를 죽이냐 얘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부여받은 성역할이거든요. 상담가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줍니다. 잘하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렇게 고정적인 성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있느냐.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상담가와 함께 하는 것이 성역학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량이라는 거, 힘, 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희 상담을 찾아온 내담자들은 없는 거예요. 목소리도 없는 거고 내가 미친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 같고 힘도 없어.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상담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것을 원하시냐, 그럼 여기로 갈 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원을 찾아주고 함께 인파워를 해주는 일들, 이렇게 두 가지 성역학을 분석하는 것과 역량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조윤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함께 밟아가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여성주의 상담 이러면 앞에 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여성만을 위한 상담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여성만을 위한 상담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주는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주의 상담이 여성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여성주의 상담 수업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신 그런 교단에 속하신 목사님이 제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첫 시간에 제가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 이제 수업 마치기 전에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 근데 이거 페미니즘은 아니죠? 네, 그냥 난관이다.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셨을 거예요, 이 난관을? 페미니즘 맞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랑 수업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누구보다도 깨어 있으셨고, 누구보다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셨고, 정말 스펀지처럼 잘 습득을 이제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남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이 또 하셨던 질문이, 교수님 왜 이거를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불러요? 인간주의, 휴머니즘이라고 부르지. 왜 이걸 여성주의라고 불러요?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닌데, 듣고 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성주의에서 이제 파워, 권력, 역량, 힘,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힘이 있고요. 어떤 때는 힘이 없고, 어디에 갔을 때는 내가 힘이 없다가도 어디에 가면 내가 힘이 생기고, 예, 이제 그래서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성주의에서는 그거를 이제 권력의 위치에도 있고, 무력의 위치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주의에서 주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이 무력의 위치에서 권력의 위치로 전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전복이란 그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데 다 이제
자르고 그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잖아요. 남성들도 힘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고 힘이 없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힘이 없는 위치에 있다가 집에 오면은 또 힘이 있는 위치에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4명 중에도 우리가 굳이 막 고민을 해보면 권력의 위치와 또 무력의 위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늘 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늘 을의 위치라는 것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겸손한 자세로 살고 계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여성들도 자신의 힘이 언제 권력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무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힘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성들도 내가 어떤 때는 힘의 위치에 있지만 어떤 때는 무력, 약자의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내 안에서 다 존재하고 있음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 상담은 약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서 그들의 목소리가 더 들리게 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더 가치 있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상담 이론이지 시작할 때는 조금 아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약자를 위한 상담의 방법인지 상담의 이론이지 이것이 꼭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직도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부르냐 20대 남성들까지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남성에게 조금 더 맞춰져 있는 사회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제도에서 희생당하는 존재들 그것이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그 제도적인 측면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것이고, 또 어떤 교수님은 페미니스트 카운슬링이라고 불러야 된다. 여성주의는 맞지 않는다. 여성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오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도 오해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페미니스트 카운슬링은 좀 어려운데 한국은 일단 페미니스트 들어가면 거의 경악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 가족 중에도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얼마 전에 너무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던 게 저희 가족이 너는 몇 살 때부터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되었니?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우리 몇 살 때부터요. 언제부터 그런 사상에 경도되었니? 마치 공산주의 사상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페미니스트에 일단 너무 경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힘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다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떨 때는 힘이 있죠. 그럼요. 저희가 어쩔 때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또 어떤 자리에 가면 저희들은 뭐 파워를 행사하고 싶지만 또 여성이라는 것 자체로 완전히 묻혀버리는 총장님 앞에서 것도 그렇죠. 대갱이죠. 경험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는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는 여성이니까 우리는 약자예요. 남성을 공격해야 돼요. 네가 더 많은 힘을 가졌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힘의 불균형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여기서 나의 힘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 제도 안에서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비춘다는 것이 사실은 여성주의 상담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학부 수업을 할 때 최근에 학부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남성 학생 남아구들한테 느낀 건 뭐냐면은 이 페미니즘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마음을 읽으면서 동시에 본인들이 거꾸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들어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푸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성들이 처한 그 긴 호흡의 삶에서 우리가 한 인간이 걸어가는 긴 여정에서 여성이 어떤 삶을 걸어가는지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한 지점에 국지적인 딱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여성들의 삶이 이렇게 피해받고 이렇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페이퍼로.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한 이야기는 어머니의 삶을 한번 보고, 누나의 삶을 한번 보고, 긴 호흡에서 여성의 삶이 어떤 삶을 걸어가는지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긴 호흡을 한번 그들의 삶을 한번 관심을 갖고 갖다 보면, 지금 요 지점에서 학생이 생각하는 그 피해와 아픔이 여성들이 수십 년간 사실은 이 학교 밖을 벗어나면 짊어지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어떤 친구들에게, 특히 이제 남성분들에게 그런 이슈들은 이제 중요하죠. 예,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성 친구들이 현재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맞죠.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잖아요. 네. 또 과거에 비해서 네. 저희들이 뭐 위의 세대에 비해서 또 위의 세대가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살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적으로 힘들어졌어요. 봤을 때 박탈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여성주의 상담이 특히 상담의 현장에서 저는 여성주의 상담이 정말 어디나 다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의 어떤 불균등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강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자에게 온 거고, 심지어는 돈까지 내가면서 온 거고, 그죠? 더 상담에 대해서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은 상담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강자와 약자, 권력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진단명을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막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계성 이격장애 같은데. 제일 많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 경계성이다. 네, 경계성 의견만이 같은데요. 들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그럼요. 되고 심리를 망가뜨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좀 진단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떠한 권력 관계에 있는지를 상담자가 잘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역할은 다르지만 힘은 좀 같이 균등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소위 같아요. 요즘 말하는 꼰대. 네. 꼰대가 되지 않는, 그럼요. 그게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불편해하는 젊은 남성분들이 불편해하는 어떤 이런 그 페미니즘의 열풍과 무드는 거꾸로 한 시대 여성들이 당했던 그 아픔과 불균형이라는 그런 이해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시대, 그러니까 긴 시대. 긴 시대. 그죠? 긴 시대.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여성주의 목회 상담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